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이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감염병 국면이 진정되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뵈면서 자리를 같이 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부쩍 드네요. 코로나19 시대 산립치유를 집안에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남의 한 시골의 그 아토피 치료 학교에서 편백으로 만든 그 욕조를 보셨지요. 지금 이분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아주 여유 있는 자세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을 담그고 있는 욕조는 무엇으로 만든 욕조일까요? 예, 나무로 만든 욕조이죠. 그 무슨 나무일까요? 예, 편백이죠. 이것을 보통 뭐라 부르는가요? 맞습니다. 히노키탕이라 부르죠. 그런데 히노키탕이란 무엇일까요? 언젠가부터 고급 사우나 시설이나 대형 찜질방 또는 그 대중 목욕탕에서 이 나무로 만든 욕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도시의 대형 사우나에 가면 히노키탕이라고 팻말을 붙여놓은 나무 욕조가 흔히 눈에 띄인다. 좀 전에 보신 잎새, 그리고 예, 이 몸통이 바로 히노키. 편백은 일본에서 건너온 수종으로 일본에서는 히노키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그 편백나무로 만든 그 히노키탕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용되어 왔었지요. 근래에 와서 편백나무가 피톤치드로 명성을 떨치부터 일본의 히노키탕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히노키탕이라기보다 이제 편백탕이라 불러야 될 듯 싶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찜질방입니다. 물속에서도 썩지 않는다는 히노키, 즉 편백나무로 만든 탕이 있습니다. 원래 히노키탕은 일본식 전통 욕조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요즘 찜질방마다 유행처럼 설치되고 있습니다. 목재를 조금 떼어낸 뒤 국립산림과학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뜻밖에도 목재를 방부 처리할 때 사용되는 크롬과 구리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번엔 서울 강남의 찜질방. 이곳 히노키탕 역시 방부 처리한 가짜 히노키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찜질방은 약 800여 곳. 취재팀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 대형 찜질방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3곳에서 나와서는 안 될 크롬과 구리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목욕탕은 맨몸으로 접촉하는 곳인데다 뜨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크롬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왜 물에 썩지 않는 히노키나무에 방부 처리를 한 걸까? 왜 방부 처리를 했을까요? 몇 년 전에 문제가 되어 그 물의를 일으킨 그 사건인데요. 지금은 아마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 기대합니다. 방부 처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그 방부약제 크롬은 1급 발암 물질로 절대로 그 인체에 접촉돼서는 안 되는 그 독성 물질입니다. 몸에 좋으려고 한 것이 독극물탕에 몸을 담근 셈이네요. 왜 물속에도 잘 썩지 않는다면서 방부 처리를 했을까요? 사용된 나무가 편백이 아니었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비용 때문이었겠지요. 항상 돈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 사용된 나무는 과연 편백이 아니었을까요? 조직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보이는 조직은 편백나무의 조직인데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그 끄뭇끄뭇한 그 깨알 같은 그 수지세포가 보이죠. 그런데 방부 처리하여 사용된 목재 조직에서는 이 수지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는 편백이 아닌 것이죠. 방부 처리한 목재는 물속에서는 물론 실내에서는 인체에 접촉 가능한 곳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철에 아토피를 앓는 아이에게는 이렇게 나무 침대를 사용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저는 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왜냐고요? 목재는 습도 조절 능력자입니다. 목재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 아주 그 습한 공기를 불어넣고 나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 내부의 습도는 내려가서 그 적정한 건강 습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주 건조한 공기를 불어넣고 나서 일정 시간 익힌가 하면은 그 내부의 습도는 이번에는 올라가서 적정한 건강 습도를 유지하게 되지요. 아파트와 같은 그런 밀폐도가 높은 최근의 그 주거 상황에서는 그 조습 능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재가 이런 습도 조절 능력자가 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목재는 수없이 많은 그 빨대 모양으로 생긴 속에 비어 있는 그 수많은 관들로 이루어진 그런 관상 구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관상 구조인 탓에 속이 비어 있는 수많은 공간들이 주변에 그 습도가 높으면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습도가 낮으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쾌적한 그 습도 상태를 만들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습작용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률을 조사를 해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단적인 다공질 재료인 그 융단을 제외하고는 목재의 흡음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재도 표면에 니스 칠을 해버리면은 흡음률이 일반 유리나 벽돌처럼 뚝 떨어져 버립니다. 소리 역시 관상 구조로 이루어진 목재 내부에 수없이 많은 빈 공간들이 흡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스 칠을 해버리면은 그 공간들을 막아버리니까 흡음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요. 그래서 이 목재 침대에도 그 목재가 가지고 있는 그 조습 능력과 그 내부에 함유하고 있는 피톤치드와 같은 유용 물질이 충분히 밖으로 발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칠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름철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무조건 목재 칠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목재에 적정한 칠을 하면은 미간을 더욱 아름답게도 하고 또 유지 보존성도 높아지는 그런 장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음은 피톤치드의 작용 및 효과 중에서 공기를 정화하거나 악취를 없애주는 탈취 및 공기 정화 효과입니다. 혹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막 입주를 하였거나 또는 입주를 기다리신 분 안 계십니까? 입주를 하신 분은 입주를 기다리면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한껏 설레었을 것이고 또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은 한창 설레는 마음으로 새집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으실 것입니다. 새집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새집 증후군이란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되는 그런 건축 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건강상 문제 또는 그 불쾌감을 이르는 말인데요. 그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특히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해서 최근에는 실내 공기 오염의 아주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새집 증후군뿐 아니라 헌집 증후군도 있답니다. 겨울철에 날씨가 춥다고 환기를 미루다 보면은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되고 또 환기를 잘 안 하다 보면은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 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도 일산화탄소와 같은 그 연소가스가 겹쳐서 두통이나 천식도 유발하는데 이것을 헌집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편백나무에서 채취한 수지를 정제해서 편백 정유를 얻습니다. 편백 오일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안에는 피톤치드가 잔뜩 함유되어 있겠지요. 이 정유의 미세 입자를 마이크로 캡슐에 가두어서 가공하면은 이렇게 분무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그 독성이 강한 물질이 뭐라 했죠? 포름알데히드입니다. 새집에 마이크로 캡슐화하여 분무기에 담은 이 피톤치드를 분사했습니다. 새집에 피톤치드를 분사해주면은 포름알데히드는 점차 줄어들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실내 공기질 관련 법규상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피톤치드의 공기를 정화하거나 악취를 없애주는 탈취 및 공기 정화 효과입니다. 요즘은 일정 시간마다 자동적으로 피톤치드를 분사해주는 자동 분사 장치도 보급되고 있지요. 목재에는 해독작용의 능력이 있습니다. 실험용 흰지를 삼나무 대패밥을 깔아준 상자와
그렇지 않은 상자에 각각 넣어 마취시킨 후에 깨어나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대패밥을 깔아준 상자에서 더 빨리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삼나무 대패밥에서 발산되는 향이 흰지의 간에서 분비되는 약물 대사의 효소의 그 활성을 두세 배 정도 증가시켜서 마취약의 분해가 빨리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재 환경에서 사육한 쥐에서 시토크롬 P450이라는 해독 효소가 목재가 아닌 비목재 환경에 비하여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토크롬 P450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화학물질의 대부분을 해독하고 체내의 스테로이드 대사 등을 담당하는 효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침엽수 여러 수종을 가지고 대패밥을 만들어 쥐를 사육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쥐의 간에 함유되어 있는 시토크롬 P450의 그 약물 대사 효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미국 삼나무에서 시토크롬이 62% 정도 증가하였고 약물 대사 능력도 상당히 높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목재에서 정유를 추출해 가지고 쥐의 복강에 투여한 결과 미국 삼나무가 60%, 편백이 24% 시토크롬이 증가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때 하루의 피로를 풀고 편안한 휴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야 할 침대에서, 그것도 유명업체 침대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큰 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지요. 얼마 전 유명 침대 제조업체가 판매한 침대에서 이 라돈이 검출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몸에 좋은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면서 침대 매트리스에 그 광물 그 파우더를 넣었는데 여기서 라돈이 다량 방출된 것으로 밝혀졌지요. 라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인데요. 아무 색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는 무색무취한 그런 기체입니다. 인간이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환경청에서는 이걸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고요. 협의원에 의해서 폐암 발병 요인 그 2위로 이렇게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라돈가스는 숨을 쉴 때 폐 깊은 곳까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세포에 직접 쏴서 폐암을 유발하고 폐에 그대로 고체로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000세대가 사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많게는 기준치의 4배나 넘게 검출됐습니다. 시공사와 구청의 정밀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강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현관과 화장실 대리석에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대리석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놀란 주민의 궁여지책입니다.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10피코큐리.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치 4피코큐리보다 2.5배 높게 나왔습니다. 아파트 현관과 화장실에 사용된 대리석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이거 참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쩌지요?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연이라 해도 낮은 농도이나마 그 라돈이 검출됩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녹지공원에도 단위 면적당 14베크렐 정도의 라돈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콘크리트 블럭이라든지 시멘트에는 최소한 그 10배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성면과 같은 재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그 하파는 목질로 만든 건자재이죠. 라왕이라는 나무로 만든 그 하판을 조사해 보니 녹지공원과 같은 수준이죠. 다시 말하자면 목재나 목질로 만든 건자재는 녹지공간과 같은 13에서 15 베크렐 정도의 그 수준의 낮은 라돈 농도가 검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재나 목질 건자재는
다른 공산품 건축 재료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자연 녹지 수준이나 다름없는 똑같은 그런 농도로 라돈을 적게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목조주택에서 방산되는 라돈의 농도는 시멘트 콘크리트 주택에 비하여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목조주택에서 방산되는 그 라돈의 농도는 시멘트 콘크리트 주택에 비하여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불량한 그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라돈은 담배를 하루에 2갑 피우는 것과 같은 정도의 폐암 발생 위험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목재는 방사선 라돈 발생이 거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분명 유리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뭔가요? 가정에서 많이 쓰고 계시죠? 예, 비닐장판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시중에 유통 중인 비닐장판의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를 최고 10배 초과한 퍼탈레이트라는 그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판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으로 늘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건강에 유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를 최고 10배 초과한 환경 호르몬인 퍼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보도가 되고 사회 문제화되고 난 이후로 이제는 개선이 되었겠죠. 아마 지금은 제조업체에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그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장판 문제는 이제는 잊혀지는가 했더니 얼마 전에 또 전기장판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전기장판의 표면 소재도 대부분 비닐장판이겠지요? 이 전기장판 문제도 2018년에 일어난 문제입니다만 지금은 개선이 되어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닐장판이나 전기장판에서 검출되었던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을 포함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입니다. 열을 가하는 제품에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가소제가 쉽게 용출될 수 있고 용출된 가소제는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란 뇌 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태아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미숙아를 조기 출산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아나 유아의 그 생식기 장애를 유발시키기도 하는 그런 환경 호르몬입니다. 크게 문제가 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은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일반 비닐장판은 물론 전기장판도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생활용품으로 유통되고 있겠지요. 하지만 마음이 안 놓이는 분들은 어쩌죠? 자, 그럼 당장 목조주택으로 이사가야 되겠습니까? 당장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팔자리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실내 내장재로 목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무늬의 화학벽지 대신에 목재를 사용해 보십시오. 목재로 바닥부터 벽, 천정까지 실내를 꾸며 보십시오. 비싸다고요? 요즘 나오는 각종 고급 벽지나 천정지 등의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거요. 침엽수 1mm 두께의 아주 얇은 판자만으로도 31%에서 67%까지 라돈 흡착을 줄일 수 있답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그 효과가 더욱 커져서 1cm 두께만 돼도 라돈은 100% 소멸시킬 수 있답니다. 게다가 나무의 자연스러운 그런 무늬의 아름다움은 덤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목재로 내장만 하여도 라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말입니다. 또 다른 현실이 우리를 배신하는군요. 건강에 좋다는 목재마루, 강화마루,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절반의 발암물질이 있다는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죠? 심지어 1급 발암물질이 들어간 가구가 상당 기간 KS 인증 마크를 달고 시중에 유통됐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다들 시간이 한참 지난 이야기들입니다. 요즘은 이런 기사가 안 나온 걸 보면은 이제는 이러한 불량 가구는 퇴출되고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규제를 하고 감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목재마루나 합판, MDF 등 그 목재로 만든 판재료들에 대하여 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단위 면적당 1.5mg 이하인 그 2원급보다 아래 등급인 등급 외 제품의 경우에는 가구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KC마크라는 국가통합인증마크가 있는데요. 가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단위 면적당 1.5mg 이하인 2원급 이상인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고요. 또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분야의 생산품을 유통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할 그런 마크입니다. 모든 가구 판매자는 이 KC마크 부착 제품만 판매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KC마크만 확인하시면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알아보실 수가 있는 셈이죠.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그 환경마크 인증 제도도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KC마크와 함께 친환경 목재 가구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확인하시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지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번 강의 초반에 많이들 보셨지요?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목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생물체에서 비롯된 생물체에서 유래된 재료입니다. 그래서 목재를 생물체 유래 재료라고 합니다. 즉, 목재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생물 재료라는 것이죠. 인간도 생물체입니다. 목재도 생물체에서 유래된 재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재는 생체 친화적인 재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지를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방을 2개 마련해두고 양쪽에는 급수통이라든지 먹을 것 등 조건을 똑같이 갖춰두었습니다. 다만 한쪽 방에는 바닥에 목재 마루를 깔았습니다. 다른 방에는 콘크리트가 바로 노출될 수 있도록 아무것도 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쪽 방을 생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생쥐들이 주로 어디에 머무는지 일정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프의 위쪽 부분인 목재 마루 바닥이 깔려져 있는 쪽으로 몰려서 머물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콘크리트 바닥을 기피하고 목재 바닥으로 몰려 있었던 것이죠. 또 목재 사육상자와 금속재 사육상자, 콘크리트 사육상자로 나누어서 다른 조건을 똑같이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생쥐들을 사육해 보았는데 그랬더니 25일 이후에는 금속재 사육상자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41%만이, 콘크리트 사육상자는 고작 7%만이 생존을 하였는데 목재 사육상자에서는 85%나 생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지만은 인간도 동물의 한 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아울러 생물체 유래 재료인 목재의 엄청난 위력도 실감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지만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일본의 데이터입니다만은 주택 재료의 종류별로 출생률이 차이 났다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서는 출생률이 1.7명이었는데 목조 주택에서는 2.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볼 때 아주 의미심장한 연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살아가는 과정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겠지요. 서일본 지역에서 얼마나 목재를 많이 사용하였는가 하는 그 목조율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목조율이 높아질수록 폐암이나 식도암,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나카오 교수는 유방암이 목조율의 증가에 의해서 뚜렷이 격감한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나카오 교수는 콘크리트 주택이 목조 주택보다 출생률이 낮다 보니 아이를 출산하는 횟수도 적어지고 젖을 주는 기회도 줄어들 것이고 젖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유방암의 발병 인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카오 교수는 이 유선의 미발달에다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중적인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나카오 교수는 또 거주자의 사망 연령에 대하여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망 연령의 평균은 사고사를 제외하면 목조주택이 66.1세, 콘크리트 주택이 57.5세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몇 살이죠? 8.6세입니다. 반올림하면 몇 살이죠? 9살이죠? 말하자면 목조주택에서는 콘크리트 주택에 비하여 9년을 더 산다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화법 중에는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를 더 강조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는 화법도 있지요. 그래서 목조주택에서는 9년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콘크리트 주택에서는 9년 일찍 죽는다 라는 제목으로 책이 간행되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널리 탐독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도 생물체입니다. 목재도 생물체에서 유래된 재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재는 생체 친화적인 재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재는 다른 어떠한 건축 재료보다도 가장 생체 친화적인 재료일 것입니다. 목조주택을 짓고 수려한 자연을 영상으로 감상하고 하는 것들이 비교하자면 인큐베이터 소옥이고 실제의 자연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으니 될 수 있으면 숲속으로 가시라. 숲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며 고향이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초원과 숲속에서 수렵 채취 생활을 하던 옛날 모습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우리가 짐승과 뒤섞여 살 때 숲은 우리를 축복해 주었고 인간은 나무의 의지에서 한 발 한 발 다음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숲길을 걸어가 보지 않겠는가. 숲이 좋지만 현대인은 숲이 좋다고 하여 숲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숲을 집안으로 들어오세요. 어떻게 해요? 목재로요. 집안에서 누리는 살림치유, 목재는 숲의 결정체이니까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시대 살림치유를 집안에서 3시간에 걸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신선하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